안녕하십니까. 바노박의 웰니스 클리닉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낮에 엄청난 비가 왔고 지금도 뭐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날씨는 후덥지근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 잘 지키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 중에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당뇨 전문 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제 경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그 본사가 있는 허벌라이프라고 아실 겁니다. 그 회사의 보드 멤버, NAB 멤버로 한 5년 동안 제가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5년 동안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은 영양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당뇨라는 질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당뇨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알고 왜 생기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당뇨가 생길 수 없게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제 나이를 아시지만 이 나이에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에너지가 내 혈중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원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 에너지원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반드시 사용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저는 반드시 그 뒤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이 넘치는 음식을 아침 식사로 하고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근무하다 보면 한 10시 반, 11시쯤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아침에 섭취한 꽤 많은 양의 당질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거의 1년 365일을 거의 대부분이 2만 보 이상을 걷습니다. 아마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걷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그런 스타디를 한 그룹이 없어요. 그 적절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쉬지 않고 걸으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면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힘도 안 들어요. 굉장히 삶이 편리해집니다. 당 대사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지치질 않습니다. 제가 트레이닝을 한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에게 당뇨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때 거의 비슷한 연배에 두 스승이 계셨는데 두 분이 거의 비슷한 때 당뇨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당뇨에 대해서 적절한 식사니 음식 조절을 잘 못하신 결과 75세를 넘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다리를 절단하고 그 당뇨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다 보이면서 돌아가신 스승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요 당뇨가 진단되는 순간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계기로 삼으셔가지고 식단 조절을 하고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그분은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당뇨 때문에 더 건강한 삶을 사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뇨는 분명 내분 질환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강의 형태는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혈관이 망가져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 환자들이 투석을 한다든지, 투석한다는 건 콩팥의 사구체, 즉 콩팥의 사구체는 혈관 덩어리예요. 그 혈관 덩어리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망막은 혈관이 무지무지 많은 그런 시각기관이잖아요. 그 망막 혈관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실명하시는 분까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요 주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합니다. 콩팥 기능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거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말초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이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손상을 당해서 감염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가락을 절단하고 더 나가서 발목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혈관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다. 그래서 오늘은 당 조절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혈관이 망가지는지, 그 부분을 이제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운동을 하고 이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운동이야 너무나 잘 하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걷는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 걷는 운동 외에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중간 일주일에 뭐 2번이나 3번 정도 뛰임박질 하시면은 그 에너지 소모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굳이 등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걷는 운동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가장 안전하고 지방을 분해해서 쓰는 효과가 뛰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면은 체중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제 먹는 일과 관련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뭐 저탄, 고지 뭐 막 이상한 방법들이 막 동원이 되는데 당뇨와 관련된 2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선 GI 지수와 GL 지수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GI 지수는 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게 하느냐 하는 거고 GL 지수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가 다 고려가 돼야 돼요. 자, 우선 화면을 보시면 탄수화물이라는 게 나오죠. 당질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요. 녹말이나 셀룰로즈와 같은 다당류가 우리가 먹는 섭취하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다당류라고 할 때 당은요. 이 단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당이 많이 뭉쳐있는 탄수화물, 그게 이름하여 녹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옥수수니 고구마 가루, 쌀, 밀가루 다 그게 다당류 녹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놈이 한번 소화가 되면 다당이 많은 당이 2당이 됩니다. 2개의 단당이란 뜻이죠. 설탕, 젖당, 메가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당 2개가 붙어있는 그런 2당입니다.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이 2개가 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2당이고 메가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포도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눈치채셨겠지만은 메가당이 당화 지수가 가장 높을 거라는 생각이 금방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당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당을 기준으로 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2당이 한 번 더 분해가 되면 단당이 되는 거예요. 단당의 종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당 그러면 주로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혈당을 잰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당을 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고구마와 감자를 생각하면 돼요. 고구마는 달지요. 감자는 별로 달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당뇨 환자에게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자보다. 근데 놀랍게도 고구마의 당화 지수는 5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고구마에는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감자는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즉시 당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당화 지수는 100이 최고인 거 아시죠? 그 포도당을 먹었을 때의 당 그 수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양을 감자를 먹고 똑같은 시간에 쟀을 때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55, 감자는 90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 다음 걸 보세요. 보시면 고구마 100g은 칼로리가 128칼로리임에 불구하고 감자는 그게 절반도 안 돼요. 55칼로리예요. 이게 바로 GL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당 부하 지수라는 거예요. 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때는 당화 지수만 신경 쓰면 안 되고 당 부하 지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당화 지수는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당뇨 환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당뇨를 막기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분은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아서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너무나 비만해서 살을 좀 빼야겠다는 분은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자는 당화 지수는 높지만 당 부하 지수는 낮습니다. 나는 당뇨는 걱정 안 해야 하시는 분은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선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포도당을 중심으로 한 단당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 당 그러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과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과당을 잘 아셔야 돼요. 과당은 단맛은 설탕보다도 1.3배가 높아요. 굉장히 달아요, 과당이. 굉장히 단데 당화 지수는 19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당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요. 당뇨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과당은 GI 지수가 19예요. 자, 설탕은 굉장히 달아요. 보시면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탕의 당화 지수는 얼마일까? 포도당은 당화 지수가 100입니다. 과당은 당화 지수가 19입니다. 그럼 2개를 합치면 119죠?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59, 즉 60이 안 돼요. 설탕의 당화 지수는 6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의 당화 지수가 55 내지 6, 즉 60 근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설탕이 굉장히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탕이 대단히 좋은 사실은 에너지원이에요.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설탕을 주는 대신 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설탕하고 꿀은 정확히 똑같은 물질입니다. 에너지 측면으로 볼 때요. 설탕하고 꿀하고 다른 점은 설탕은 화학적으로 하얗게 정제 과정을 거치는 거지만 꿀은 자연 내추럴 프로덕트라는 거죠. 그래서 꿀에는 설탕 성분이 꽉 차 있으면서 벌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구성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라고 하는 설탕과 똑같지만 우리 몸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을 드실 거면 꿀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건데 과당은 그 꿀보다도 훨씬 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선 꿀은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멀리 해야 될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감자는 당화지수가 90이라고 그랬어요. 90. 쌀밥 90, 95예요. 꿀을 드시면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당화지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그 당지수 높은 사람과 낮은 당지수의 음식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화지수가 높은 음식은요. 이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아요.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건 당뇨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빨리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은요. 혈당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배고픔을 2번, 3번 느끼는데 여기서 배고픔을 1번밖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당뇨에 쉽게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요. 이 낮은 당지수가 유리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과일이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과일은 굉장히 몸에 좋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막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근데 여러분들 과일에는요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과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과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일에 있는 당은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당이고 하나는 과당이에요. 과당과 포도당이 얼마나 많은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좋을지 나쁠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안 돼 있지만 포도가 굉장히 달죠. 그죠? 감도 여러분 단감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 감이 굉장히 당화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 포도하고 감은 대표적으로 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과일이에요. 포도당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과당의 당화지수가 얼마라고요? 19입니다. 그래서 포도나 단감은 굉장히 달지만 실제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거는 60이 안 돼요. 0에서 5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과당이 엄청 많기 때문에요. 그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수박이에요. 수박이라는 과일은요. 포도당이 과당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포도만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수박도 달긴 달아요. 설탕처럼 달죠. 그렇지만 과당처럼 달질 않아요. 즉 130의 당도를 보이는 과당만큼 달지 않기 때문에 수박이 아주 잘 익은 포도보다 달지 않아요. 왜? 여기는 포도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과당이 적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당화지수가 수박은 굉장히 높습니다. 파인애플이나 사과, 오렌지 같은 그런 과일들은요. 포도당하고 과당이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는 당화지수를 즉 56에서 69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죠.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은 수박을 드시는 거는 조금 경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높은 당화 지수는요. 쌀밥, 국수, 감자, 그다음에 튀긴 감자튀김 같은 거 이건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현미밥이나 통밀빵 이런 것들은 당화지수가 한 중간쯤 되고요. 콩은 굉장히 낮습니다. 바나나도 아주 GI 지수가 굉장히 낮은 과일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달면서 당화지수가 낮은 과일을 원하시면 포도나 단감을 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 낮은 당화지수 식품의 혜택은 여러분들 혈당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중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당뇨병이라는 게 뭐예요?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아 생기는 병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혈당이 피 속에서 갈 곳을 모르며 혈중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들 당뇨와 고혈압은 가장 흔한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면 도대체 왜 혈당이 높으면 동맥경화 즉 혈관이 막히는 것일까? 그건 여러분들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요. 혈당이 높은 분의 혈액 속에는 비타민 C하고 E가 다 고갈이 되고 없더라는 거예요. 고혈당이 산화적 손상을 많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 산화적 손상으로 우리 혈관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나마 혈중에 있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E, 베타캐로틴, 비타민 A 같은 그런 각종 항산화 그런 제품들, 제제들이 다 그 산화적 손상을 막기 위해서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응용하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비록 조절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만일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 비타민 A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혈중에 가득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혈관에 미치는 산화적 손상을 이 항산화제들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혈당 조절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자기가 복용한 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완벽하게 조절한다고 하는 건요.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타민C를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주의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산화적 손상이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성 질환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비타민C를 착실하게 드시는 분은요. 그러한 동맥경화성 변화가 훨씬 늦게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당뇨 때문에 비타민C를 알아서 비타민C를 먹게 됐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당뇨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아서 내일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축복입니다. 당뇨 때문에 드시는 거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의지가 생겼다.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는 당뇨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질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님 위암이 재발되어서 방사선 치료받고 있는데 비타민C, 메가 도수 먹어도 되는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히 비타민C 더 열심히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박사님 병원에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암 치료와 병행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그 항암 치료가 주는 부작용은 비타민C가 빨리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병행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병행해야 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지혈증 약 복용하면서 하루에 4번 4알씩 16g 같이 복용 중인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지혈증 약은 복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비타민C를 지금처럼 16g 드시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왜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고지혈증 약은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타민C 이렇게 열심히 더군다나 드시는 분은 고지혈증 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빠가 당뇨에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 하는 게 맞을까요? 비타민C 주사 맞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되시면 비타민C 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암 수술로 신장이 하나고 양쪽 부신이 없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열알을 55년째 먹는데 괜찮나요? 지금 괜찮으시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지켜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괜찮지요. 암을 죽이려면 주사로 맞아야 하나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비타민C를 경구로 드시는 거는 암을 죽이지 못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만 있고 암을 죽이지 못합니다. 면역 기능을 올리는 효과는 드시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주사를 맞아야만 생겨있는 암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장 내시경 예정입니다. 오늘 점심까지만 먹고 금식 중인데 비타민C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먹어도 되지요. 아무 문제가 없죠.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혈관벽을 비타민C가 줄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혈관벽을 두꺼워지지 않게 방지만 해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2009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요. 면역병리학자가 굉장히 좋은 그 아티클을 기고한 바가 있어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과정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과정에 반대의 일을 하면, 다시 말해서 항산화제와 같은 거를 꾸준하게 드시면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과정의 반대 과정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2009년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에게 논문을 제공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혈관벽이 두터워졌다 하더라도 비타민C 열심히 드시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우리 내시경 후 상피하 종양이 관찰되었는데 비타민C는 아침에 가루로 3g, 점심 저녁 2g을 먹고 있습니다. 종양은 추적 관찰만 하고 지금 최소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클리닉에 한번 오시는 게 좋겠네요. 위암이 진행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생화학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클리닉에 한번 들리셨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이미 위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상태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이거 당연히 암 표지자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타민C가 몇 시간 지나면 다 몸박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럼 정맥 주사로 맞은 비타민C도 금방 빠져나가나요? 하루 안에 다 빠져나갑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져나가고 꽤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루 안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맥 주사를 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매일 와서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는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면 방광이 올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주 무식한 얘기죠.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면 방광암이 치료가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소디움 아스코베이트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그룹에서 그걸 했더니 그 방광에서 암이 관찰됐다 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타민C 때문이 아니고 소디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위험이 있을 때 비타민C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위에 출혈이나 검은 변을 볼 수도 있나요? 위험이 있을 때 빈속에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출혈이나 검은 변이라는 건 위에서 출혈이 있으면 검은 변을 봅니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 같아 바로 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인데 최근 복수천자였고 혈액검사해보니 콩팥이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단 비타민C 고용량 50g로 맞춰드렸습니다. 계속 구토증과 갖가지 통증이 있고 먹지를 못해 각종 진통제와 영양액 위너프를 24시간 맞고 있는데 신장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고견 여쭙습니다. 답변 꼭.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콩팥이 이렇게 많이 나빠지신 분은요, 음식조차 제대로 드시기 어려운 거예요. 콩팥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긴 참 어렵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조만간 투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망가진 콩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콩팥 기능을 가진 분들의 경우, 제 경험에 의하면 비타민 정맥 주사로 콩팥 기능 개선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명에서 관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투석을 눈앞에 둘 정도로 망가진 분의 경우 과연 이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셔도 될지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 콩팥 전공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뵙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도 마치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과 더워지는 계절이 됐는데 우리 바로바로 웰니스 클리닉 가족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비타민C 잘 드시면서 당뇨도 극복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